강혜인은 못생기고 역겹고 외로운 루저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하렘의 왕이 되어 모든 미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혜인은 폭도들에게 쫓기다 추락사했고 분홍색 여신이 나타나 그에게 큐피드 초콜릿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이전에 학교 미녀인 샤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배에 가져다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자 모든 학생들은 격분한 폭도로 변해 그를 무자비하게 쫓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옥상에서 샤를 만나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하고 발이 닿는 대로 달렸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한 번의 동작으로 모든 남자들을 제압했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여학생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육상부 주장인 당쇠원은 질투심에 그를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샤처럼 망상에 빠져 그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랑유안이라는 세 번째 여자가 갑자기 달려와 그를 껴안으며 아이들에게 돌아가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허이는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군중은 더욱 격분하여 그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와 함께 그를 옥상까지 쫓아갔습니다. 허이는 혼란스럽고 분노하여 자신은 이 여자들을 전혀 모른다며 소리치고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 난간에 서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허이는 난간을 놓았습니다. 그가 추락사하는 순간 위에서 빛의 기둥이 내려와 시간을 멈추었고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홍색 여신이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몸은 부드럽게 땅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큐피드 초콜릿을 먹었다고 소리쳤다. 이 일로 어제 옥상에 혼자 있던 초콜릿 케이크를 보고 여자애들과 함께 먹으려고 가져온 기억이 떠올랐다. 사랑의 여신 메이타타는 여자아이와 함께 큐피드 초콜릿을 먹으면 그의 연인이었던 거짓 기억을 갖게 되고 그의 행복을 기원했다. 하지만 허이는 인생 망했다는 생각뿐이었다. 메이타타는 그저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면 마법이 풀리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옥상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찾으려고 아래로 달려갔다. 그들을 피해 숨던 허이는 몇 시간 전 샤를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옥상으로 달려가 혼자 오는 그녀를 발견했다. 다음 날 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임신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샤는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에 혼란스러워하며 다음에는 꼭 임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허이는 거절하고 대신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은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고 경비병들이 고개 숙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샤는 허이가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자신에게 청혼했다는 거짓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하게도 그의 열정적인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거절당했습니다. 저택 안에서 허이는 가정부로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확장된 후 아버지가 집에 거의 오지 않아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가 떠나려던 순간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비병 한 명이 거실로 뛰어들어와 허이가 그들의 아가씨를 임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경비병들이 그를 심하게 때렸지만 샤는 그를 사랑한다고 울면서 그가 가난하더라도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 임신하겠다고 말하며 경비병들이 허이를 다시 끌고 가서 더 때리게 했습니다. 그들을 피해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손으로 막아 말을 멈추게 했다. 그녀가 경비병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녀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달은 그는 그녀의 책상으로 비틀거리며 물러섰고 거기서 그는 작년 달력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적어놓은 그녀의 메모를 보았다. 이 일로 인해 허이는 격분하여 문을 박차고 열고 가정부가 샤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을 빼앗았다. 그는 전화로 소리치며 자신이 그의 딸을 임신시킨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와의 만남을 강요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헬리콥터와 검은 차들이 저택에 도착하여 집주인 자신을 내려놓았다. 샤의 아버지가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나타나자 허이는 두려워 떨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허이를 때리라고 명령했고 샤가 병원에서 받은 음성 결과를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 어리둥절해했다. 허이는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가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호화로운 집과 모든 선물보다 그의 애정이 더 필요한 딸에게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저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렇게 하이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가슴이 격렬하게 뛰도록 달렸고 그녀 집 뒷문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샤가 나타나 키스로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메이타다는 대문에 핀 담쟁이 덩굴 위에 앉아 등장하여 그가 그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룸으로써 마법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하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샤가 그의 책상으로 다가와 데이트를 신청했고 하이는 메이타다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소환하여 다시 시간을 멈췄습니다. 메이타다는 마법이 풀려 거짓 기억이 사라졌지만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의 감정까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하이는 그녀와의 데이트를 마지못해 승낙했지만 문이 활짝 열리며 칼이 그의 자리로 날아왔습니다. 어두운 머리카락의 소녀 아오양 즈링이 그의 사타구니 바로 앞까지 검을 겨누고는 샤 앞에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듯 그에게 강하게 키스했습니다. 엄마도 거기에 있었고 엄마는 딸이 미국에서 멀리까지 어떤 남자애 때문에 날아왔다고 야단치면서 가방을 딸 얼굴에 던졌다. 엄마와 딸은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서로 노려보기 시작했다. 엄마는 딸을 기절시켜 경비들에게 맡겼다. 나중에 허이는 메이타다에게 그녀가 자신의 정신없는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했고 샤는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보지 못했지만 이 말을 엿들었다. 그녀는 즈링이 그의 어린 시절 첫사랑일까봐 데이트를 취소할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허이는 내일 데이트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그 후 허이는 계단에서 슌을 만났고 슌은 갑자기 그를 때리고 그와 헤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고 여자애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대담함을 가진 것이 싫었고 그런 태도로는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떠난 후 메이타다는 여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할 때 보통 경고의 의미라고 그에게 조언했고 허이는 그녀의 마음을 너무 배들리 상하게 해서 그녀가 세카이를 직접 먹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훈련팀에서 진 팀원들에게 순이 무자비하게 벌을 주는 것을 보자 그의 생각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따졌고 손에서 호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물에 흠뻑 젖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를 때리는 대신 그녀는 그저 그렁그렁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허이는 데이트에 늦게 일어났고 즈링이 그를 방에 가두어 집에 있게 하려고 하자 더 늦어졌습니다. 그는 옆 아파트로 넘어가서 어린 소녀 우아유에게 사탕으로 뇌물을 준 후 그녀의 집 현관문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데이트에 늦었지만 샤는 그를 용서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허이의 머릿속에서 그려왔던 꿈같은 고백과는 달리 분위기는 조용하고 어색했습니다. 순수한 그의 상상 속에서 샤는 우아하고 사랑스럽게 선물과 함께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공주였고 그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첫 데이트라 쑥스러워하는 샤를 보고 걱정된 허이는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이 있는지 물었다. 얼굴이 가까워진 것을 깨닫자 둘 다 당황해서 떨어져 다시 조용해졌다. 허이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애니메이션 축제에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조심하며 나란히 걸어 코스프레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놀랍게도 허이는 멀리서 육상부 여자 선수들과 그를 보았다. 그녀는 그와 샤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개인실로 데려가 귀여운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학교에서 강인한 여자로서의 자신의 평판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이는 그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여자 코스프레 대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서아는 항상 혼자 참가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샤는 그 세 사람이 함께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흥분한 슈아는 마지못해 하던 허위를 귀여운 함정 토끼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판대에 숨어있던 즈리는 그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 귀여움에 심취했습니다. 슈아는 비명을 질렀고 샤와 허이는 그녀에게 달려왔고 그녀의 의상이 구멍투성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한 사보타주였고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처음 만든 의상이었기에 그녀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은 허이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어도 대회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했지만 그 전에 그는 작전을 짜면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네타타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행동에 호기심을 보였고 남자 화장실이었기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 또한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허이는 긴장한 나머지 관객들 앞에서 넘어졌지만 그걸 귀여운 행동으로 바꿔 모든 팬들을 사로잡았다. 한편 샤는 곳곳에서 서한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본 공연에서 허이는 공연을 지연시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대에 홀로 섰다. 샤가 서한을 찾을 때까지 그는 관객들에게 노래를 불렀지만 관객들은 서한을 보고 싶어 해서 그의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몰랐지만 그녀는 무대 바로 위에서 슬픈 눈으로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객들의 야유는 허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밝히도록 만들었지만 그는 실제로 그녀의 이런 모습을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고 느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가 그녀를 부르자 서한이 위에서 떨어졌지만 바닥에 닿기 전에 이상한 빛이 그녀와 허이의 의상을 변화시켰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관객들은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경연이 여성만 참가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석에서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마법으로 두 사람이 제때 구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두 사람이 괜찮은 것을 보고 위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한은 여전히 마법에 회의적이었고 하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이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서리는 무대 뒤에서 질투심에 휩싸여 그들을 갈갈이 찢어 놓으려던 참이었는데 몇몇 여자아이들이 하이의 귀여움을 이야기하며 자기 팀에 넣고 싶어 한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칼을 질질 끌며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다가오자 여자아이들은 조용해졌고 그녀가 칼을 휘두르자 비명을 질렀다. 하이와 서한은 공연 후 대기실에서 만나 누가 먼저 갈아입을지 다퉜다. 서한이 하이를 밀치자 두 사람의 옷이 모두 사라졌고 서한은 하이의 평상복까지 함께 던져버리고 그를 방에서 내쫓았다. 옷을 갈아입은 후 하이는 메이타타에게 감사를 표했고 메이타타는 얼굴을 붉혔다. 하이의 친절한 눈빛에 메이타타는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샤시리는 복도에 나타나 지금 집에 갈 수 있는지 물었다. 허이는 그가 자신을 잊고 쉬안을 함께 데려가자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점에 대해 츤데레였고 감정을 정리할 때쯤에는 문 밖에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한편 허이이와 샤는 허이이가 쉬안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그 때문에 샤는 약간 질투했다. 쉬안이 마침내 왔을 때 그는 그녀를 불러 자기 집에서 잠시 쉬어갈 건지 물었는데 그녀가 츤데레였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바보였기 때문에 마법이 이미 풀렸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반응을 무시했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날 밤 늦게 그는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금발 여성은 그를 환영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언급했고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다. 매력적인 여자는 그의 선생님 지 선생님이었고 그녀를 만난 것은 그에게 추억 여행을 선사했다. 과거에 그와 줄리는 항상 최고 성적을 두고 경쟁했지만 그녀는 그를 이길 수 없었고 좌절감에 그를 쫓아다니며 때렸다. 그녀의 구타를 피하기 위해 허이는 일부러 성적을 낮춰 그녀를 웃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중학교 때 그녀는 확성기로 그가 이번에 최고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녀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미국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럴 의향이 없던 그는 최선을 다해 1등을 차지했다.
결과를 본 줄리는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거라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바로 그때 지 선생님은 마신 술 때문에 정신을 잃었고 다음날 공공장소에서 그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놀렸다. 학교에서 허이는 후네팀 훈련 중에 그녀를 방문하여 팀의 모든 여자아이들과 어처구니 없는 내기를 했다. 조건은 그가 학교 전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 했고 그가 이기면 그들이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상부 여자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들은 그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팀원 중 한 명이 상위 5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의 내기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허이는 그들의 자신감에 조금도 겁먹지 않았고 그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밤늦도록 책더미를 읽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날 그는 창밖에서 혼자 비를 맞고 서 있는 주리에를 보았고 주리에는 그가 돌아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허이는 우산을 들고 그녀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그 앞에서 떨면서 자신감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감싸 안고 가슴에 끌어당겼고 우산을 내려놓은 채 자정의 빗속에서 흠뻑 젖었습니다. 그 후 지리의 어머니는 그에게 딸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지리가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알렸다. 다음 날 비는 그쳤고 허이는 시험을 아주 쉽게 풀어 육상부 여자아이들을 짜증나게 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될 날 허이는 육상부가 훈련 중인 체육관에 당당하게 들어가 내기를 진 슌이 2주 동안 입어야 할 메이드복을 보여주며 슌을 충격에 빠뜨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동안 허이가 공부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을까 걱정하며 그가 갑자기 내기를 제안한 이유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자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결과를 확인하자 모두 허이가 1등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를 향해 변태, 부정행위자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교직원에게 성적을 확인까지 했지만 그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여자아이들이 간 후 선생님은 허이가 갑자기 학교 성적 1등을 차지하며 교직원들을 놀라게 했고 그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헬스장에서 학생들은 흔히 쾌활하게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나눠주는 귀여운 메이드 복장에 정신을 놓았다. 학생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사진을 찍으며 그녀가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마다 숨이 막힐 듯했다. 허이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밀어주며 학교에서 그런 복장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2주 동안 그런 복장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그녀의 강한 성격과 새롭게 드러난 귀여운 면을 조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니윙은 뒤에서 질투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허이가 자신과 아이들을 잊었다고 중얼거렸다. 옥상에서 허이와 메이가 주문 해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샤가 나타났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여신을 볼 수 없었고 허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허이는 덥다고 느껴서 옥상에서 쉬고 싶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했다. 후는 허이가 준 메이드 복장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말하며 등장했고 그녀를 위해 복장을 고른 샤는 당황하여 자리를 피했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허이는 애교를 부려 순의 화를 피했고 순은 웃음을 터뜨렸다. 돌아서면서 그녀는 순이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표현했지만 약간 변태스러운 면도 있었다. 그 후 복도에서 메이는 허이에게 어젯밤 빗속에서 진리가 이야기했던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가르쳤다. 그는 그녀가 중얼거렸던 남자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이며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 후 두 아이가 그의 뒤에서 달려와 아빠라고 부르며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들의 뒤에는 아이들과 허이 그들의 아빠가 되어야 할 사람을 향해 씩 웃고 있는 이뮨이 서 있었다. 그는 순결했기에 허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 충격으로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났지만 메이는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샤오밍과 샤오홍 두 아이는 하이이를 바라보며 커다란 순수한 눈망울로 하이이와 리닌을 꼭 빼닮았다.
하이이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밖에서는 강삼촌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엄마와 함께 학교 정문에서 만나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이 간 후 메이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마법이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어 환상과 망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두 아이는 마법으로 만들어져 육체적인 형태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정문에서 위는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지시를 따르러 갔지만 아이들은 놀다가 헤어졌다. 나중에 그녀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하이이에게 사과했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며 함께 아이들을 찾으러 가자고 했다. 학교 건물 밖에서 샤는 어린 소녀 샤오홍을 발견하고 강삼촌을 찾는 것을 도왔는데 그가 사실 하이이라는 것을 몰랐다. 한편 어린 소년 샤오밍은 학교 여기저기에서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인 척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여학생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다. 하이이는 문틈으로 그를 보고 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지만 탕신이 그를 잡고 변태라고 비난했다. 고등학교 전체가 그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샤오밍은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하러 달려갔지만 결국 쉰의 치마를 잡아당기고 말았다. 쉰은 이 일을 허이에게 풀었고 여자애들에게 그를 벌하게 했다. 한편 쉰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학교 정문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에서 허이가 두 아이를 무사히 데리고 나타났다. 네타타가 그의 뒤에 나타나 잘했다고 칭찬하며 그의 등을 살짝 주먹으로 쳤지만 그는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게 더 편할 거라고 말했다. 여신을 볼 수 없었던 쉰은 그가 자신에게 부탁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그를 마사지해 주었다. 그래서 허이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는 아이들의 나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수학 문제를 내주며 그녀를 설득했다. 그들이 7, 8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들 아이들을 낳았을 때 훈과 그는 12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훈은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네타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법의 영향을 받아 기억이 흐릿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훈의 어머니 샤오신이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머리 위로 날카로운 칼을 던졌을 때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깃을 잡고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위험한 칼을 휘두르며 아주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라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허이와 훈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스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피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허이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훈이 아이들에게 시키는 대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거실에서 허이는 저녁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짧은 잠옷을 입은 유인이 나타나 어머니가 안 오실 것 같으니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샤가 일요일에 헤이저우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자는 전화를 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허이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엿들은 유인은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책임감에 당황한 그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샤에게 데이트를 취소하겠다고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정부가 항상 외로워한다는 말을 떠올리고 이번에는 늦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일요일 허이는 두 데이트를 모두 성공시키기로 결심하고 1시간 간격으로 작전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 9시 그는 유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대관람차에 탔지만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옆에 있던 여자의 다리를 붙잡았고 이에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유인은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놀이기구를 탄 후 그는 30분 만에 놀이공원 놀이기구를 모두 빨리 타고 너무 멀미가 나서 근처 게시판에서 토했습니다. 그가 끝내자 메이타오타오는 그를 격려하며 간식을 잔뜩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액션 영화처럼 자신과 샤의 만남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그녀가 늦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분수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수줍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이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거리 사진 작가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어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진작가는 그들을 커플로 생각하며 더 친밀하게 행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샤는 카메라를 위해 허이의 가슴에 자신의 가슴을 기대었지만 바람에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허이가 그것을 잡아주자 샤는 발가락을 세우고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큐피드 초콜릿 효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이 타오타오는 큐피드 초콜릿이 샤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를 바보 천치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뒤 허이는 선물을 찾으러 서둘렀지만 오랜 친구인 장둥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허이에게 지리의 전 남자친구인 디위가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둥은 허이에게 이번에는 지리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게 했고 그래서 유주가 다시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이는 여자친구들과 쇼핑을 나갔던 쉬 앤을 만나 그녀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샤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허이는 쉬 앤에게 샤와 함께 있으라고 부탁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봉제곰 인형을 가지고 위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 자녀 퀴즈에 참가하여 상품을 획득했습니다. 허이는 모든 질문들을 너무나도 쉽게 풀어서 경쟁자들은 포기했고 심지어 사회자조차 압도당했습니다. 결국 상품으로 받은 식사권으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과 허이는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은 그가 수입이 없는데도 아이들을 잘 돌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어떤 사람과 닮아서 내성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허이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원은 그녀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허이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치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로 쇼핑을 가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근처를 걷던 샤와 원은 허이가 눈이 빨개진 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울었던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돕고자 했던 것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두 소녀가 그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원은 샤에게 그렇게 글을 보내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게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샤는 허이는 자비로운 사람이고 원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하더라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허이는 원에게 그녀에게 앞서 선을 넘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걱정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허이는 사진사에게 손짓하며 그들에게 단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사는 그를 알아보았고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는 더욱 놀라 그가 이전에 예쁜 여자와 아내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원은 그의 행동에 감사를 표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다시 보던 허이는 메이타다의 말, 즉 거짓 기억은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원의 초등학교에 가서 바보처럼 교무실에 들이닥쳐 담임 선생님을 찾으려 했다. 예상대로 교직원들은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도망쳐 복도에서 원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그에게 수업 후 항상 원의 아버지가 원을 데리러 왔고 원 자신은 명랑하고 사교적인 아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착한 아이가 되라고만 당부하고는 돌아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가 이혼했고 원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말을 들은 허이는 원의 아버지 주소를 물었지만 당연히 알아내지 못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그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경찰서에 침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다니며 경비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고 소름 돋게 문을 열고 그 뒤로 살금살금 다니며 파일을 얻으려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곳에 배치된 경비원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잘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비원인 여는 그의 절친이었고 그가 원의 기록에 접근하도록 도왔지만 둘 다 그들의 데이터에 그녀 아버지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허이에게 이것은 보통 그들이 해외로 떠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허이는 연에게 다른 것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곧 그들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리무진이 그들의 아파트 앞에 불길하게 도착했고 진리에가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허이를 그의 부모님 앞에서 그의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치며 함께 자고 싶어하며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 숨어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고 그녀가 잠들자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즈리에가 자신을 좋아해서 과자를 선물했던 때를 떠올렸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밤샘 작업을 하려던 그에게 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육아의 연락처 20개를 찾았다고 알려주자 그는 너무 기뻐서 즈리를 깨워버렸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허이는 얀이 준 번호들을 하나씩 걸었고 전화 너머로 미친 사람들 같은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목록의 마지막 번호는 육아의 것이었지만 허이가 처음 전화했을 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날 잠시 눈을 붙인 후 허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그가 식료품점에 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사위라고 소개하며 유양과 이미 2아이를 두었다고 태연하게 말했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유가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유한이 사실 그의 친딸이 아니었던 것이다. 허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상황이 자신을 벗어난 것 같았지만 그는 밀고 나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들의 아파트에서 그는 열린 문 뒤에서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신은 육아의 사진을 버리라고 소리쳤다. 그의 친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유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다. 그 다음 순간 허이는 신이 자신과 말조차 하지 않으려는 채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 소란을 본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는 슬픔과 후회에 휩싸여 메이타타에게 유연, 가족의 진실을 말했다. 유연의 친부, 샤오우이는 경찰관이었다. 결혼식 날 그는 긴급 상황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신은 그의 아이를 기다리며 그를 희망에 차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 속에 돌아왔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순직했고 그녀를 사랑했던 이무건은 그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이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돌보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수년간 부모의 실망을 짊어진 그는 결국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신과 이혼했습니다. 그를 아버지로만 알았던 우연은 이 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헤이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면 메이타타는 우연히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들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일로 헤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직업임을 알면서도 결혼을 감행한 시아오후이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기자 그냥 떠나버린 유엔을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났습니다. 메이타타는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찰이 위험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가족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엔이 무너진 가정의 짐을 짊어진 것을 칭찬했고 자신의 사랑으로 여러 해 동안 유엔을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헤이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얼굴을 찌푸린 채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화가 나서 자신의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액자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과를 창문 너머로 들은 부모님과 메이타타에게 화풀이를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다음 날 헤이가 유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남자답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결국 유엔은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바랐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가족을 지키려고 했었다. 유자는 그런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전화를 끊었지만 헤이에는 그가 몇 번이나 전화를 끊어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그와 유엔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 풍경화를 그리러 갔는데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트럭후는 이 세계 영웅들을 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유엔에게 그대로 돌진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와서 부상자들을 데려갔다. 그때 유자는 헤이에게서 유엔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다. 우가는 차에 뛰어올라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상은 비어 있었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환자의 어린 나이를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녀가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며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랜만에 그를 본 유연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챘고 그의 품으로 달려가 따뜻하게 포옹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헤이에가 병상에서 상처를 입은 채 깨어났다. 그는 트럭이 유연과 충돌하기 직전에 그녀를 밀쳐냈던 기억과 메이 타오토우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능력으로 트럭을 멈췄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깨어나자 샤와슌이 그를 맞이했지만 그는 거의 즉시 다시 잠들었고 샤오민과 샤오홍이 회전목마에서 내려 함께한 추억을 그린 그림을 건네주는 꿈을 꾸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포옹한 후 그들을 만들어낸 마법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유연은 그의 침대 옆에서 그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후 병원은 마침내 그를 퇴원시켰고 그는 멋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공영에 처했고 그의 모든 여자들은 그를 태우려고 각자의 차에서 내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들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그는 주리의 함정에 빠져 그녀의 리무진에 실려갔다. 하지만 경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자들은 나중에 그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을 위한 수프를 준비했고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다. 4명의 여자들이 그의 곁을 다투었지만 그를 다른 남자와 알몸으로 발견하고 실망과 충격에 휩싸였다. 정동은 그에게 연고를 발라주려고 했지만 그는 짜증을 내며 마치 무협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여자들은 화려한 요리들을 차례로 선보이며 그가 먼저 어떤 수프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다투었다. 그의 쌍둥이 이웃 타오타오와 위엔위엔은 수프의 향긋한 냄새를 맡고 와서 그에게 모든 요리를 다 먹게 하는 아이디어를 주었다. 혼자 방에 있던 동은 그가 옷을 갈아입도록 도우며 그의 후궁이 얼마나 열렬한지 이야기해주고 늘 주리를 사랑했으면서도 왜 주리와 사귀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주리가 그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 물었다. 헤이는 주리의 대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옷을 갈아입고 나면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 동이 떠난 후 메이 타오타오는 헤이에게 간식을 잔뜩 주며 자신의 마법 때문에 싸우던 커플이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 울었다.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 주리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주리를 찾으며 방을 뒤집어 놓았다. 다른 여자들도 그를 추궁하기 위해 합세했지만 메이 타오타오가 발견되자 그녀는 시간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여자들의 옷을 몇 번 바꿀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들에게 그 사건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었고 나중에 헤이의 초콜릿 사건이 너무 오래 끌어지면서 자신의 마법 능력이 약해져서 자신이 필멸자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울었다. 그가 방을 나서기 전 텔레비전에서는 유명 아이돌 샌디가 헤이의 이름을 말한 후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알고 보니 그녀는 초콜릿을 먹은 소녀들 중 한 명이었고 이제는 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녀들과 달리 샌디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현실 자체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이에를 다른 차원으로 불러들여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이에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녀가 자신은 그의 연인이자 꿈의 공동 소유자이며 자신의 새로운 세계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그녀의 강력한 매력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옥상으로 데려가 함께 뛰어내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는 그녀의 망상을 따르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신 샌디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마법의 날개를 펼치고 그를 자신의 세계로 맞이하며 그를 데려갔습니다. 샌디가 거대한 종이 비행기 뒤에 앉혀 헤이에를 자신의 세계로 강제로 끌고 가면서 환상과 현실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바닷속 생물들이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거대한 고양이들이 도시 건물 위에서 잠들었으며 심지어 하늘조차도 그녀의 의지대로 조각났다. 마이타타는 헤이에게 이곳이 자신의 상상 속 세계이니 진정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로는 그를 안심시키기에 부족했다. 거대한 나무에 던져진 그는 나무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을 보았기 때문이다. 샌디는 다른 세계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차원을 넘나들면 인간으로 남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진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험은 차가운 유제품 디저트로 끝나지 않았고 헤이는 수족관으로 이동했는데 놀랍게도 마치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갖가지 해양 생물들이 그의 주위를 헤엄쳐 다녔고 샌디는 그의 손을 잡고 그 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그들 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이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샌디는 다시 그에게 자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고 싶은지 물었다. 하지만 헤이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고 색깔을 잃어 가자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자멸을 막기 위해 헤이는 내일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자고 제안했고 샌디의 얼굴에는 잠시 미소가 번졌다. 현실로 돌아온 메이타타는 그에게 그의 결정에 대해 걱정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났던 샌디는 단지 그녀의 영혼이었고 그녀의 육체는 여전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간다면 돌아올 수 없고 그녀의 육체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었다. 물론 헤이는 그럴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녀가 현실에 머물기를 바랐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에게 샌디는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처음부터 자신을 1등으로 지지해준 그에게 쓴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실 그녀의 기억 속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선물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어쨌든 그에게 선물을 건네주고 창문을 통해 떠났습니다. 샌디가 내일까지 기다리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메이. 타타는 더욱 걱정했고 사랑의 여신으로서 자신을 만들었던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헤이의 위험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상상 속 세계에서 샌디는 마법나무의 속이 빈 곳에 있는 차원문 옆에서 헤이를 기다렸고 그를 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고 대신 그가 그녀를 현실 세계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만 존재한다고 믿는 저편으로 건너가 현실 세계의 고통과 추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헤이는 그녀에게 어떤 세계에 가든 아름다움과 추함은 함께 존재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샌디는 무너졌고 헤이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충실한 지지자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며 차원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이는 그녀를 따라 다른 쪽으로 가면서 소리를 질렀고 어린 소년이 어린 산디, 본명은 유시민 소녀를 만나는 기억의 터널을 통과했다. 터널 끝에서 그는 산디가 상상한 다른 세계에 혼란스러워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광활한 허무의 평원에서 죽음이 그들을 애워쌌다. 산디는 울며 무릎을 꿇었고 헤이는 손을 내밀어 사랑의 여신에 대한 모든 것과 그녀를 통해 만난 소녀들이 비참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은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그녀가 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의 말을 믿기에 충분했다. 현실로 돌아온 헤이는 리위안에게 전화를 걸어 산디코마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기획사는 그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뉴스를 퍼뜨려 대중의 동정심을 얻었다. 그는 또한 시우에게 그녀의 인기를 이용하여 팬들을 모아 시위를 벌이도록 직접 마음을 불태우라고 요청했다. 그러고는 세이디의 진짜 어린 시절 친구 루지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는 헤이에게 샌디가 자신의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며 모두가 샌디를 괴짜라고 생각했기에 친구가 되었고 샌디가 노래를 잘했기에 노래를 부르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고
기획사는 그녀의 대인 관계를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그에게 샌디의 곁을 지켜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감옥에 가둔 것과 같은 죄책감과 자신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괴짜 취급을 받으며 또래들과 단절된 것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기획사와의 계약 갱신 날, 그는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보모 노릇을 하고 싶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며 소리쳤는데 사실 샌디는 문 뒤에서 도미에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폭발적인 행동에 후회와 슬픔에 잠겼고 모든 감정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샌디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이는 샌디를 담당하는 왕 에이전트에게 지의 이야기가 담긴 녹음을 들려주며 그의 경력을 망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헤이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은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의 부모가 와서 샌디의 계약 갱신을 막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헤이의 협박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샌디의 자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고 친구를 사귈 기회를 주라고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웃으며 그녀가 얼마나 괴짜인데 친구 하나를 두게 해준 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고 일어서자 헤이는 그의 정부 사진을 보여주며 그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편 지는 헤이에게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보상 전화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지만 대신 할아버지 생일 알림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샌디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기운이 넘쳐 카메라를 잡고 헤이를 부르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헤이의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과 헬리콥터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할머니를 모시는 척하며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을 해치고 샌디의 병실에 도착한 그는 약속대로 사랑의 여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이타타는 마법처럼 그녀 앞에 나타나 하루 동안 세계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스톤헨지 위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헤이의 초콜릿 사건과 그 초콜릿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의 여신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했지만 누군가가 기억 마법을 이용한 초콜릿을 만들면서 사랑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말한 그녀가 감독이라고 부르는 사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마이타타는 또한 그녀의 고민을 덜어주며 헤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녀를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특히 헤이는 그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마법 같은 여행 후 샌디는 언론 앞에 나타나 팬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기획사와 합의를 보고 해외 유학을 간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콘서트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 당일 밤, 루지는 장미꽃다발을 들고 무대 뒤편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고 상처 입힌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샌디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했고 거짓말이 모두 사라진 지금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에 감동한 루지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동의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샌디가 무료 티켓을 준 헤이와 마이타타는 관객석에 앉아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새로운 노래는 그녀의 삶이 큐피드 초콜릿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샌디는 헤이의 손을 잡고 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고마움을 속삭였고 모든 카메라는 그의 클로즈업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를 때리려는 화난 팬들, 질투심에 그를 해치려는 줄리,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캐내려는 기자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덤불 아래에 숨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 지 선생님이 여행 가방을 들고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대신 3달 동안 그녀의 시중을 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베이징 로드에 있는 고급 카페인 타임 카페로 데려가 카운터의 할아버지에게 부탁했고 할아버지는 전날 밤 내내 뛰어다니느라 잠 못 이룬 터라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근처 소파에 쓰러져 잠깐 눈을 붙였지만
테이블 맞은편에 아름다운 백발의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 남자는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헤이에게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지만 헤이는 그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사탕을 건네주고 떠났다. 헤이는 그를 지아에게 소개해주고 싶었고 지아는 콘서트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를 걱정하며 곧바로 카페로 왔지만 헤이가 지아를 데려오고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그 남자는 이미 가고 없었다. 한편 마이타다는 헤이가 자신의 도움 없이 평소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분하고 부두로 가서 풀이 죽어 있었는데 거기서 큐피드 초콜릿 공장의 사장인 루스 감독과 앞서 만났던 수수께끼의 백발 남자를 만났다. 그는 큐피드 궁전의 관리 직원은 아니었지만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큐피드 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경고했지만 그녀의 마법을 조절하는 주문을 걸어 그녀를 돕기로 했다. 단, 그녀가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아와 헤이는 예상치 못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쇼핑을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하고 포토부스에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시원의 드레스를 망친 여자아이가 이끄는 무리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헤이는 물러서지 않고 놀라운 쿵푸 실력으로 그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모두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할 때까지 말이죠. 지아가 헤이의 멋진 솜씨에 감탄하자 진술을 받던 경찰관은 그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가 경찰서장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헤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관들이 싫었던 거죠. 놀이터에서 지아와 단둘이 있을 때 헤이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처럼 경찰이 되고 싶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업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고 범죄자들이 집을 습격했을 때조차 생일과 휴일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을 해결하느라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친자식처럼 돌보았고 심지어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그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녀 앞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아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껴안고 자신과 다른 소녀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가 도왔던 것처럼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옆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혜아이는 지아를 꽉 껴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메이타다는 눈물을 흘리며 날아갔고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왜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혜아이 없이 혼자 남을 미래를 걱정하던 메이타다는 수없이 거절했던 신계의 옛대인 크로그가 나타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메이타다는 옥상에 초콜릿 케이크를 올려놓고 이 모든 난장판을 시작한 소녀를 찾아야 한다며 거절했다. 사실은 그저 혜아이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이다. 한편 지아와 슈아는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슈아가 코스프레 대회를 위한 새로운 팀원들을 지아에게 소개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코스튬을 착용하며 친구들과 함께 코스프레를 하게 된 슈아를 지아는 자랑스러워했다. 안타깝게도 슈아는 코스튬에 필요한 왕관을 학교에 두고 와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왕관을 가지러 뛰어갔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지아는 시간을 벌기 위해 메이드 복장으로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제안하고 혜아이에게 전화하여 학교에서 슈아의 왕관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캠퍼스에서 혜아이는 슈아에게 돌아가는 길에 메이타다를 만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껴안는 메이타다에 놀랐다. 그녀는 놀이터에서 그와 지아가 함께한 순간 이후 그가 지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신들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아이는 그와 지아가 연애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고 그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슈안의 문제를 돕겠다고 할 만큼 기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혼자 남은 슈아는 포기하려던 찰나 이미 자기 팀의 무대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혜아이가 와서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업고 애니메이션 축제로 향했고 지아는 시간을 벌기 위해 메이드 슈나로서 무대에서 오글거리는 판타지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아는 무대에 극적으로 등장하여 관객을 감탄시키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이마에 키스하고 팔을 감싸 안은 채 칼을 하늘로 치켜들며 악의 왕 도르사를 물리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도로시 여왕 역할의 일부였습니다.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성을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순간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 후 슈아는 지아에게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그녀가 무척 좋아하던 하녀 드레스를 선물했습니다. 혜아이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에게 설득당해 드레스를 받아들였고 둘은 금세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슈아를 좀 어색하게 만들었고 슈아는 둘만 남겨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아이의 휴식은 배달된 택배 상자들 때문에 방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는 산더미 같은 상자들에 파묻혔습니다. 메이타타는 모든 택배가 도착했다며 신이 나서 곧 있을 학교 수련회 간식이라고 혜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짐을 쌀 때 이는 그를 더욱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다. 그 간식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식사 대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아가 교실에 들어와 구석에 빨간 얼룩이 묻은 종이에 이름을 쓰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조 편성 추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알고 보니 그것은 모두 수련회에서 지아와 혜아이와 한조가 되도록 슈후안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린위아는 이를 엿듣고 빨간 펜으로 추첨 종이를 망칠 계획을 세웠다. 본 추첨에서 슈후안은 여러 장의 종이에 빨간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 결국 모든 종이를 가져가 지아, 혜아이, 위안을 자신의 조언으로 만들었다.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소녀들은 혜아이와 더 가까이 지내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을 두고 계속 싸웠다. 슈아는 혜아이와 지아의 커플링을 적극 지지하며 자신도 위안에게 연정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는 위안의 계획을 계속 방해했다. 하지만 위안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캠핑 여행 중 소화에 좋다는 차가운 요리를 준비하여 지아가 준비한 다른 음식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녀는 과학자였고 사랑을 위한 무기로 기꺼이 과학을 사용할 의향이 있었다. 혜아이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 사람의 음식을 모두 먹기로 했지만 드리에로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겠다는 갑작스러운 전화는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헬리콥터가 그들 머리 위로 날아왔고 드리는 무거운 더플백 더미와 함께 극적으로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즉시 알파 여성처럼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고 슈환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자 검으로 그녀를 쫓아다녔다. 두 사람의 싸움으로 모닥불의 불씨가 사방으로 튀어 캠프에 불이 붙었지만 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녀를 쫓았다. 혜아이와 위안이 혼자서 불을 끄려고 애쓰는 동안 지아는 물을 뜨러 강으로 갔지만 너무 강한 물살에 휩쓸려 신린과 함께 떠내려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줄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지 못했고 위안에게서 말 한마디로 제압당하며 매를 맞았다. 위안은 그녀의 행동 때문에 지아와 신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혜아이가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어두워진 후 혜아이가 두 소녀를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자 줄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혜아이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이 광경을 본 지아는 줄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다시 슬퍼졌다. 그와 그의 어린 시절 첫사랑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닥불 주위에 자리를 잡은 후 혜아이는 위안에게 그들을 찾아주고 줄리를 잘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위안은 캔 음료를 받고 미소 지었다. 무사히 모든 일이 해결된 것에 감사하며 무리들은 안전을 기원하며 건배했지만 그들의 고난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메이타타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따라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실망했다. 혜아이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한편 원은 텐트가 불에 탔기 때문에 침낭 2개를 꺼내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여자아이들은 상황 아니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재빨리 이해했다. 혜아이는 처음에는 여자아이들이 침낭을 모두 가져가고 자신은 차가운 땅에서 자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를 구해준 그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하며 그에게 침낭 하나를 사용하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줄리는 좀 더 뻔뻔하게 그에게 같이 자자고 졸랐다. 그룹은 침낭들을 펼쳐 모두 함께 별 아래서 잘 수 있도록 큰 매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줄리에가 혜아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포간겨 자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차서 지아는 옆으로 돌아 누웠고 혜아이는 잠결에 줄리에를 팔로 감싸 안으며 그저 얼굴만 붉혔습니다. 혜아이와 여자아이들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지만 눈을 뜬 직후 줄리에와 슈우아는 이미 서로 목에 달라붙어 줄리에가 너무 과하게 스킨십을 했다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줄리에가 싸움 도중 지아의 길을 막자 나뭇가지로 지아의 드레스를 찢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은 어제 일로 인해 감기에 걸려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룹을 수업 캠프장으로 안내할 지도를 보던 중 줄리에는 혜아이가 원의 이마에 손을 얹는 것을 보고 어젯밤 원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며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제 텐트에 불이 난 것도 다른 두 여자아이가 강에 빠질 뻔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헬리콥터가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를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즉시 함께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딸처럼 필요하다면 힘을 쓰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줄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고 심지어 그녀에게 위안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 혼란스러운 캠핑 여행 후 혜아이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줄리와의 사건 당시 찢어진 드레스를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자신의 옷을 돌려주러 온다는 지아의 말에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게 되었다. 문소리가 들리자 그는 곧바로 지아인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강동임을 알고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동은 손과 발을 틈새로 집어넣었다. 결국 혜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손님으로 맞이해야 했다. 강동은 줄리가 자신에게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 어떻게 답할 계획인지, 특히 그녀의 전 남자친구 두유의 주정인이 돌아온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었다. 하지만 혜아이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고 강동은 화가 나서 그를 벽으로 밀쳤다. 그는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로 줄리만 힘들게 하는 것이며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으므로 결국 지아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지아는 모든 것을 듣고 보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강동이 자신의 폭발적인 반응 후 그들을 떠나게 할 만큼 어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혜아이는 웃어넘기며 지아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강동과 줄리와의 관계가 엉금해졌습니다. 혜아이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항상 집을 비우셔서 줄리와 이웃으로서 자주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기억들을 그녀와 함께 보낸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리는 변했고 그와 더 경쟁적으로 변했으며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동행을 진정으로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이미 그들 사이에 큰 균열이 있었지만 강동이 그 간극을 메우고 그들 사이의 어색함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자신의 활기찬 성격으로 채우면서 결국 세 사람의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줄리가 두유스와 사귀기 시작하고 어디를 가든 팔짱을 끼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후 모든 것이 다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혜아이 앞에서 그를 자랑하며 애써하는 채 않고 축혀쓰며 놀리듯 행동했습니다. 새해 파티 날 두유스는 학교 전체에 여자친구 모모와 약혼했다고 선언하고 줄리에게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으면서 여자친구인 척 했다며 냉정하게 내치웠습니다. 항상 오만한 년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줄리를 뻔뻔하다며 비난했고 학교에서 줄리를 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차인 후 줄리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학교를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줄리는 얀델의 기질을 보이며 혜아이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혜아이가 줄리를 찾아왔을 때 줄리는 미친 듯한 눈빛으로 그에게 격렬하게 키스하며 지금까지 그래왔어야 했듯이 모든 사랑을 그에게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지아는 혜아이가 줄리를 단지 친구로만 생각했는지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혜아이는 줄리의 부탁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에 있는 유인을 찾아가 줄리의 어머니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줄리가 올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주리에게 유인이라는 친구가 생긴 것을 기뻐했고 그날 밤 주리가 한 말이 분명히 주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가 자신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리와 유인이 함께 그랬다는 것을 몰랐다. 학교에서 주리는 지아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그에게 달라붙었고 그의 지시대로 지아의 위치를 계속 문자로 알려주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로맨틱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 남자친구가 주리에게 무슨 미친 짓을 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리는 학교 정문에 꽃다발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두유를 보고 기분이 급격히 나빠졌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다리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떨리며 얼어붙은 몸으로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어쨌든 골목길에서 그녀를 코너에 몰았다. 두유는 과거의 관계를 이용해 주리의 어머니에게 회사가 파산 직전이니 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압박했고 주리는 고개만 숙이고 그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 다음 날 주리는 학교를 빼먹고 방에 틀어박혔지만 어머니는 이를 평소와 같은 변덕으로 여기고 남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혼자 생각에 잠긴 주리는 그날 밤 유인이 했던 말, 즉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래서 전화가 울리자 주리는 즉시 전화를 받고 두유에게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주리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헤이아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그녀가 항의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함정에 빠져 패창고로 끌려갔습니다. 두유의 손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그녀는 헤이아이가 자신을 구해주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버티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성인이고 실종된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전 애인이었고 그녀는 과거에도 말썽을 부린 적이 있어서 아무도 그녀의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도 당분간은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회사 지원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그는 그녀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메이타타가 그녀가 끌려간 곳을 미리 보고 헤이아이를 데려와 구출했습니다. 두유에 대한 불법 감금 혐의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헤이아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그에게 몇 가지 추가 혐의를 씌우려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창문을 깨고 마블 히어로처럼 그들 앞에 착지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줄리의 무릎에 난 상처와 찢어진 옷을 보자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두유는 재빨리 주리를 방패로 삼아 깡패들을 시켜 그를 두들겨 팼다. 메이타타는 바로 위층에서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화하면서 울음을 참으며 한 대 한 대 맞아야 했다. 헤이아이는 반항하려는 충동을 억눌렀지만 깡패 중 한 명이 접이식 의자로 그를 치려하자 주리가 그의 앞을 막아섰고 대신 맞았다.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평소 이한델의 기질로 돌아온 그녀는 마침내 두유의 어이없는 협박에 맞서 자신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어머니가 헤이아이의 애정을 얻고 싶다면 모든 면에서 그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에게 문을 쾅 닫았던 때부터 그와의 사이가 틀어졌던 것을 기억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보다 뛰어났고 마침내 포기하고 그녀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비록 어머니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는 헤이아이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에게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오해는 수년간 계속되었다. 중학교 시절 발렌타인데이에 주리는 손수 만든 초콜릿을 헤이아이에게 주려고 가져왔다. 복도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화가 나서 쿵 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며 선배 중 한 명에게 줄 거라고 말했다. 교실에서 울고 있던 중 창문 너머로 두유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그에게 초콜릿을 주기로 결심했다. 즉, 헤이아이는 그녀에게 있어 두유를 대신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고 처음부터 두유가 바운드 남자였던 것이다. 주리는 헤이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 라고 말했다. 두유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새해 파티에서 겪었던 굴욕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헤이아이는 그의 행동에 질렸고
주리에게 지난 몇 년간 소극적이었던 것과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그녀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들만의 작은 세상에서 그 순간을 만끽했다. 두유는 배경에서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여 반격하기도 전에 폭발했다. 마이타다는 녹화된 영상을 도시의 모든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그의 계략을 폭로했다. 헤이아이는 부드러운 쿵푸 실력으로 악당들의 공격을 모두 받아쳤고 즈리는 그들을 더욱 두들겨 팬 나머지 입에서 거품을 물게 만들었다. 곧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데려갔다. 듀유는 패배감에 휩싸여 어떻게든 칼을 움켜쥐고 헤이아이를 향해 덤벼들었고 그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즈리는 그를 대신하여 칼에 찔렸다. 경찰은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고 헤이아이는 그녀의 상처에 손을 얹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죽음 직전에 가면을 버린 즈리는 그에게 모든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자신이 그를 사랑했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피투성이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살짝 스치며 숨을 거두었다. 병원에서 샤는 헤이아이를 위로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그랬더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샤는 그에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에게 더 강한 감정을 느낄수록 자신의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줄리가 그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의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그를 때리며 딸을 병원에 눕힌 것에 대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그를 따로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딸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와 아내가 줄리에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시선은 그의 마음속 분노를 녹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샤가 줄리가 깨어났다고 알리자 그는 정신을 차렸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자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의사를 부르러 갔고 샤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주리는 이불 뒤에 얼굴을 숨긴 채 경계하며 헤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다시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으로 그녀를 이 공영에 빠뜨렸다며 앞으로 영원히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리는 감동하여 그의 품에 안겨 너무나 익숙한 얀델의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잊지 않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그를 독차지하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다른 소녀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백발의 소녀가 파티에 난입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링샤오두였고 헤이의 사촌으로 그에게 푹 빠져 주리처럼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에 대한 애정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등장은 하렘을 뒤흔들었고 병실을 그들의 위협적인 기운으로 호랑이 굴로 만들었다. 여자들 사이의 전쟁터가 되기 전에 그녀와 헤이는 도망쳐 그의 아파트로 전속력으로 달려가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샌디는 예상치 못하게 헤이의 집을 방문했고 의도치 않게 스캔들을 찾는 기자들을 몰고 왔다. 분명히 샤오두는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와 가까워진 것에 대해 그녀에게 화가 났던 것을 즉시 잊었다. 하지만 헤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감사했지만 다시 한번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까봐 풀이 죽었다. 그래서 샤오두는 샌디와 함께 그들을 따돌릴 계획을 세웠고 그를 여자로 변장시켜 샌디의 여자친구로 가장하게 했다. 학교에서 그는 샤오두가 서은과 여자들에게 지난밤 일어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 후 서은이 그에게 사촌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크게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의 중심에 섰다. 이전과 달리 헤이 자신은 이미 궁궐 사람들의 온갖 술수에 지쳐 그들의 의심과 비난을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후에 샤는 옥상에서 샤오두를 불러 그녀와 헤이 사이의 일, 그의 부모님과의 문제의 근본 원인 등을 물었고 샤오두는 샤가 헤이의 비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일로 인해 샤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고 샤오두는 뒤로 물러서다 넘어졌고 샤는 자신이 헤이의 첫 여자친구였다고 선언했다.
그 후 샤는 이 일을 위안과 슈엔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강동이 지나갈 때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애매한 대답만 했다. 샤오두와 헤이는 사실 연애 관계였다는 말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헤이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그에게 직접 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샤오두는 근처 골목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고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거기서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시에 헤이는 마이타다에게 자신과 샤오두의 관계를 설명하며 샤오두가 표면적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이의 어린 시절 납치미수 사건 이후 샤오두는 그의 아파트에서 혼자 망연자실해 있는 헤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장 필요했을 때 아버지가 구해주지 않자 소중히 여기던 경찰 배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샤오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게임을 하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며 그의 눈물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고 여름방학의 한 무대극에서 드러났습니다. 헤이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 친구 아무도 그와 함께 공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무관심한 선생님은 그의 공연을 기다리게 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그를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초 단위로 흘러가는 것조차 1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극에서 여자친구 역할을 맡기로 했던 샤오두가 귀여운 옷을 입고 그를 응원하러 오자 그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샤오두는 헤이가 성숙하고 강한 오빠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니처럼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청소 당번을 빼먹은 그를 교실로 강제로 끌고 와서 그와 정동의 우정을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실이 여전히 더러운 걸로 그를 꾸중하실 때 하이가 그를 감싸주는 걸 그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방과 후 시간이었지만 그의 친절함에 감동한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처럼 청소를 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가끔 고향에 돌아와 친척들을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소녀들은 결국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고 오해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두가 하이가 걱정되어 그를 만나러 특별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소녀들을 알게 된 그녀는 그에게 이제 그를 챙겨줄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후 공항에서 배웅해 주었고 그녀는 하이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서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비행기를 위해 휴대전화를 끄면서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소녀들은 그가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샤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해도 그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조차도요. 소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모두가 다른 차를 타고 분노의 질주 스타일로 그를 샤오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줄리까지 그의 뒤를 바싹 쫓는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으며 고속 추격전에 합류했죠. 샤는 심지어 운전기사에게 바리케이드를 뚫고 과수원으로 향하는 불법 지름길을 이용해서 비행기까지 가라고 지시했고 메이타다는 마법으로 추가 지원을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차 지붕을 열고 비행기와 나란히 달리면서 헤이아이가 샤오두를 불렀어요. 메이타다는 마법으로 그의 목소리를 샤오두의 귀에 직접 전달했고 샤오두는 마침내 비행기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어요. 그 순간 그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가 잘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헤이아이는 그가 잘 지내고 있다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그의 고마움을 멀리 사라진 소중한 친구에게 전해주었죠. 해가 그의 뒤로 넘어가자 그의 후궁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자신들이 그의 편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 후 줄리는 평소처럼 키스를 시도하며 슈안과 또다시 싸움을 시작했고 여자들은 평소처럼 혼란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늘의 신기에서 마이타다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그가 아직 큐피드의 초콜릿을 다 처리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